우리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찌라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요즘 강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쫄았습니다. 강남 탈출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매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막 내놨다가 신고가 하나 갖다 거래했다 그러면 다 걷어들여요. 근데 한동안 거래가 안 됐다 싶으면 또 다 내놔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 시장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부동산 시장이 꿈틀댈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책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도 많은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기다리고 또 큰 신뢰를 보여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표영호 대표님, 한문도 교수님, 표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영호 대표님, 제가 최근에 이제 직접 발품을 파시면서 사기당한 체육관 관장님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시장 상황을 알려 그러면 표 대표님 유튜브를 봐야지만 어느 정도 강남이 어떻다, 청담동이 어떻다 이런 전국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이게 사실 현장을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 부동산 중개소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심한 규제책이 나왔다라는 반응이죠. 왜냐면 막 전화가 오고 막 불통이던 그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고 전화 한 통이 안 오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계 걱정을 또 해요. 물론 또 그 직전에는 막 여러 가지 거래가 많다 보니까 또 돈을 좀 벌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6.27 대책 이후에는 이 관망제도로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매수 문의 자체가 없다. 지금 특히 서울 강남권에는 특히 더 심하다. 그리고 또 강남권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로 이 불똥이 튀었는데, 6.27 대책 이전에는 막 불장이었습니다. 과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과천의 경우는 지금 거의 제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보통 한 2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던 곳이 지금 뭐 한 건, 뭐 요 정도 있으니까 완전히 얼어붙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묶어두니까 이 불똥이 보통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넓어지면서 뭔가 다른 지역은 좀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은데, 강남권을 묶으니까, 그러니까 대장을 묶으니까 나머지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망세로 돌아서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지켜보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한문도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또 봤습니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부동산 담보대출 6억 원으로 규제를 하고 상한선을 정해버리고 전세대출도 90에서 80%로 줄여버리고 그런 대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갭 투자하신 분들이 어려워지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표영호 대표님 말씀이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공감이 아니라 팩트고요. 일단 사실이고, 그 과천 같은 경우에 진짜로 뭐 2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100건 넘었습니다. 100건 하던 게 지금 한 건 20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밖에 안 됐거든요. 그 하나도 하락거래입니다. 10%.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멘붕을 일단 왔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DNA가 좋잖아요. 또 틈새를 찾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제가 받았는데 벌써 한두 개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따가 또 뭐 여쭤보시면 말씀드릴 텐데, 결론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단 유튜브 댓글 봐도 압니다. 예전보다 그 농도가 좀 강합니다. 반발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기감을 느낄 때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갭 투자하거나 투자 세력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일단은 멘탈이 순간적으로 나갔었고, 지금은 이제 우회로를 찾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걸 보이고요. 시장의 나머지 일반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은 다 박수를 쳤습니다. 치고 효과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 이게 계속 갈까? 퀘스천을 다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정부에서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추가 대책이 제대로 바로 나와주면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텐데, 조금 늦어지면 또 조금 시장에서 꿈틀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8건이 나왔습니까? 25건이 나왔습니까? 제가 하여튼 25건 이상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도 골치 아프고 너무 적게 나와도 이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근데 그건 이제 대책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한 대책을 내놓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대책을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 대책이 뭐 시장에 먹히지 않는 맞는 대책만 말씀이죠. 내보면 집값은 계속 문재인 정권 때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뛸 것 같은 정책만 내놨던 거죠. 그러니까 비전문가들 시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책상에서 그냥 공부만 하던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다라고 보고 이번 정부의 경우는 이제 시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좀 취합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최고 이 관리층에 있는 분들은 선출직으로 되는 분들이고 그 밑에 있는 분들 공무원분들은 대다수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에 선출직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정부 정책이 확 바뀌었는지 그전에도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저희가 표영호 TV에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좀 씨알이 안 맥혔고 이번에는 어떻게 강하게 나온 게 좀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많이 지금 뭔가 움츠러들고 위기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또 쾌재를 부르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선출된 직원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무직 분들은 한 2, 3년 뭐 길어야 2, 3년 아니면 뭐 1년 이렇게 있다가 떠나시는 분인데 항상 이분들에게 정책 제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늘 공무원분들이시더라.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간 건설과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카르텔 형식의 조직에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 세력으로 아니면은 법을 만드는 세력으로 로비스트로서 활동도 하고 브로커로서도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관이 와도 자기들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그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내줬다가 왜냐면 뭐 이런 이야기 왜냐면 그 한간에서는 그런 말들을 진짜 해요. 뭐냐면 장관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왜냐면 장관은 왔다 가는 사람이고 어차피 장관이 시킨 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소리 밑에 넣어놨다가 장관 가면 다시 꺼내고 찢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책이 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관 한 명이 어떤 정책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밀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바뀌느냐? 안 바뀌니까 지금까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규제나 뭐 부양이나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좀 일관성이 있게 좀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도 정부지만 한 교수님 언론에서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읽은 기사가 하나 있어요. 어딘가에 시세 차익 12억 아파트 분양했다고요? 로또 분양이라 해서 그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그 정도 이익이 난다 현 시세 대비 그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수십만 명이 모여들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로또 이런 개념이 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택 가격이 5년 사이에 뭐 10년 사이에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할 때 분양가가 우리가 예전에 상한제를 썼었고 시세 대비 뭐 몇 프로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데 윤정 전 정부에서 들어와서 자율화를 했잖아요. 자율을 했어도 그래도 심사에서 허그라는 데가 이제 중도금대출의 보증을 쓰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해서 심의를 갖다 이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좀 같이 좀 조율을 했어요. 그럼 말씀하신 그 올림픽 파크 프로연이나 뭐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걸 다시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그 부정청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첨된 거를 한 건데 그때 분양가가 이제 뭐 12억, 13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세가 25억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이에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분양 시절보다. 그러니까 서울 주택 가격이 너무 지금 폭등한 건 사실입니다. 거품이 껴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시장에서는 이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부터 한 6개월 동안 또 거품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을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 투자처가 없잖아요. 시장이 주식시장 인재 살아나고 있지만 그전에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고 정치도 또 불안했고 경제도 불안했고 이게 겹치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청년들 입장에서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우리 로또도 사는데 로또보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제 주위에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첨이 되면 전세 가격이 12억이에요. 분양가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갭 투자네요, 그러면? 아니 분양 받은 거죠. 받는데 자기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나중에 소화되고 차익 실현이 가능하니까 이걸 로또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 로또가 만약에 그렇게 분양을 안 하고 그냥 회사로 주면 어떻게 되죠? 회사의 자산이 되지만 국민인 누가 받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분은 자산 소득이 늘어나는 거 그분이 로또가 되는 게 무슨 문제예요? 축하해 줄 일이죠. 문제는 나머지 로또가 안 된 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로또라는 얘기가 나왔고
접근성이 떨어진 이 상태에서 자꾸 로또가 발생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고 경제 펀더멘탈 약화시키고 자꾸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는 블랙홀이 돼가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좋지만 한쪽에서 큰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가울 일은 아니죠. 그 로또가 그냥 조금 싸게 사서 이 정도 느낌이 와야 시장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선량한 이 노동의 가치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조차 내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프레임을 갖다가 말씀 주신 카르텔과 기득권 언론들이 지금 조성해 놨잖아요. 이제 새 정부가 와서 일단 카운터 펀치를 하나 날렸어요. 말씀 주신 대로 저번에는 계속 쇠만 날리니까 맞고 정신 차리고 또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단 한 방을 때렸어요. 한 방 때리면 죽나요? 살아나죠. 또 카운터 치면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음에 나올 대책들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로또가 정치 제도권에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잖아요.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책상에 있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하겠어요? 기득권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말씀 주신 거 제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 표 대표님이 30년, 뭐 40년 현장에서 근무한 분들이 자본 수익을 쫓아가는 분도 있지만 표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서민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좀 주택가격 정상화를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도 알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정치권이 아시지만 이 인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소외돼서 정책이 편협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는 그 탕평책이라고 하나요?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담아서 하나하나 다 잘게 썰어가지고 완벽하게 펀치가 제대로 나오면 강펀치 3번이면 정리되잖아요.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꼭 보면 잔펀치 10번, 20번 날리고 이러다가 또 다음 이런 식이니까 이번에는 좀 우리 표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졌거든요. 맞죠. 이건 이제 안 돼. 요번에 이제 그래서 좀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이 없잖아요. 거기 좀 이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한문도 박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부동산이라는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주거지 않습니까? 필수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 그런데 물가 상승분 내지 또는 소득 대비 좀 더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감당 가능한 선에서 내가 뭔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살짝 오르면 또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동산이 어떤 양날의 검을 갖고 있냐면 강남의 경우는 뭐 아파트값 올라가면 강남 사람들이 다 좋아서 막 입이 귀에 걸리고 막 이럴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입장은 자기 집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좋아요.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은 난 분명히 이 집을 8억에 샀는데 지금 60억이래.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보니까 얘가 집을 못 사고 있고 앞으로 얘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이게 부동산의 양날의 검인 거죠. 근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미래 세대도 어떤 부동산을 쥐고 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엑시티를 할 때 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미래 세대가 먹을 거의 양을 지금 현재 세대들이 다 부풀려서 먹고 있으니 미래 세대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빚만 떠안게 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떨어질만 하면 부양책 쓰고 떨어질만 하면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계속 거품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젠 쳐다볼 수 없는 가격이 됐다. 그러니까 소득을 모아서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 많은 분들이 자기 소득 모아서 집을 산다는 분 여기 없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득보다도 몇 배가 많은 아니 우리 한문도 교수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50년 지기 모기지론이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50년 동안 노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럼 누군가가 바보가 나타나서 그 집을 중간에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 액티를 하는데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바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보의 끝은 뭡니까? 뻥 터지는 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는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 악재가 터질 수 있다. 해결한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글쎄 이제 해결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충분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철학이 국민 주권 정부. 국민 주권 정부. 그게 이제 철학이죠. 국민에게서부터
주권이 나온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한다 이거죠. 원하는 대로 하신다나. 근데 그게 실현될지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제가. 왜 퀘스천이십니까?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수의 논리 뭐 이런 얘기 하고 하시거든요. 이거 맞죠? 민주주의니까. 그럼 소수 기득권에 대한 거를 다수화하는 잘못된 착각을 일으킨 경우에는 소수를 위해서 정책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보고 가신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시다가 뭘 해요? LH 직접 들어와 이러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똑바로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층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각층에 카르텔들이 지금 온갖 데 퍼져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대통령 내란 사태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데 퍼져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그냥 단순하게 의지를 갖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정말 폐악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판단하시고 전세 대출부터 하나하나 다 원인을 분석하는 그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일단은 대책 던진 건 맞았고요. 공급 대책 던지고 그 사이에 1년 안에 진짜 국가 총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지가 없으시다라면 이건 또 예전처럼 그냥 그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해결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PD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뉴욕시장 후보로 지금 민주당 소속의 만다디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 친구 아이디어가 아주 사회주의적이에요. 월 렌트료를 일정 수준으로 다 고정시켜 버리겠다. 더 이상 못 올리도록.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 전부 다 32평 기준으로 8억 기준으로 해서 다 매겨버리게. 강남이건 강북이건 차이 없이 그런 이야기를 반농반진으로 했는데 철학을 여쭤보니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주권이다.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근데 그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약점이 또는 취약점이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변질이 돼가지고 전달될 수 있다는 문제인데 혹시 표영 대표님 저 국회 쪽에 김윤덕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 국토부 장관 임명되신 예. 들어는 봤지만 개인적으로 알거나 뭐 전혀 뭐 이렇게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이 건축, 건설 이쪽 뭐 개발 이런 것을 보통 제가 볼 때는 종합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국토부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종합예술인데 국토부 장관 한 명이 바뀌었다. 또는 대통령 한 명이 이거를 다 뜯어고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방향의 틀은 좀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방향의 틀대로 모든 게 바뀌는 데는 이게 그냥 단순히 개혁이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뭐 권력을 바꿀 때 개혁이란 단어보다 더 큰 단어 쓰지 않습니까? 혁명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생각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시장들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국토부 장관의 경우 한 명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뭐 국토 이 방향이 바뀌느냐 그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갔나 보다 뭐 일찍 갔네 좀 늦게 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늘공들이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그 직무회의 때 LH 들어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LH. 제가 표영호 TV에서 늘 주장하던 게 뭐였냐면 이 부분입니다. 민간에 있는 땅들을 LH에서 사들여서 지역을 막 나누고 이렇게 해요. 자로 재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이걸 이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 입찰을 통해서 분양을 하는데 공개 입찰 방법이 잘못됐다. 땅값 자체를 시행사나 개발사들이 너무 비싸게 과하게 비싸게 주고 이 땅을 산 다음에 분양을 하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말도 안 되는 분양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제주도의 경우 여기 파주의 경우 기본 2등과 1등의 가격 차이가 8배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1,000억을 써내면 어떤 사람은 7,000억, 8,000억을 써내야 이 땅을 갖는 거예요. 혹시 남들이 좀 비싸게 쓸까 봐 더 과하게 쓰는 거죠. 그럼 7,000억의 땅을 사고 나면 거기 분양가는 당연히 땅값부터 출발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주에 분양한 거 제가 지금 이제 입주할 때가 다 된 아주 대단지가 하나 있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공사를 다 끝냈는데 건설사에서 야 3,500억 더 내놔. 그래야지 이거 준공 날 것 같아. 빨리 내놔.
근데 건설사에서 두들겨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5천억 남긴 거예요. 5천억 정도. 남겼는데 건설사에서 3,500억 정도 뺏어가도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뺏길 수밖에 없다 싶으니까 그걸 과하게 요구하는 거죠. 이거 뻔해요. 이거 어딘지 금방 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이건 아마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얘기 중인데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나 지금 궁금하신 분들 담당자들은 저거 표현을 어떻게 알았지? 할 정도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다 압니다. 왜냐면 제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뭐냐면 너무 부풀려서 땅값을 7배 주고 샀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게 분양했는데 그 중요한 건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좀 낮추면 소비자 가격, 그 분양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사실은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정적으로 국토부나 LH에서 뭔가 제도를 바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표 대표님 말씀에 초원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 장관 얘기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F4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국토부 장관 안 끼잖아요. 안 끼죠.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세상을 갖다가 국토부 장관은 논외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유동성의 대부분은 부동산이 지금 많잖아요. 그것도 벌써 일단 체계가 잘못된 거고 다 할 수는 없어도. 근데 막상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재부 모피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언론에. 그 모피아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아직 뭐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면 국토부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높아요? 기재부 장관이 높아요? 당연히 기재부. 장관은 똑같은데 총리급이죠. 내부적으로는 훨씬 높은 거야. 실제로 국무회의를 할 때 다 없을 때 그 장관이 할 때 기재부 장관이 의장을 보잖아요. 회의를 주재하잖아요. 그리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국토부 장관 똑같은 장관인데 뭐 이런 표현이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추측. 이런 상태입니다. 기재부 장관 이거고 제가 아는 현실은. 그런데 무슨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 밑에 산하가 뭐죠? 허그가 있잖아요. 1년에 100조 가까이를 움직이는 유동성을 움직이는 여기서 나가는 돈이 어디로 다 나가요? 건설사, 전세자금, 분양자금 다 뿌리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관리해요? 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기재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재부를 핸들링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어야겠죠. 근데 시스템이 지금 그런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늘공은 계속 있고 어공은 왔다 가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겠죠.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늘공들이 어공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잡거나 관리 감독을 잘해야죠. 옛날 아맹하우스처럼. 그게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계속 해먹기 좋은 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표 대표님이. 그냥 개혁 수준이 아니라 혁명의 마인드가 없으면은 대한민국 부동산 이거 못 잡습니다. 기득권이 워낙 강력하게 버티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진 게 저기잖아요. 금융위원회 약간 붙어 있고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잖아요. 이 양반들도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대출 상품 내는 거 보면요 희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건지 집값 떠받치기용인지 저는 알잖아요.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 아실 거고 LH는 또 어때요? LH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갖다 국민들 세금으로 돈을 받아서 땅을 보상을 해줘요. 우리 국민들 돈을 수용을 해서. 그럼 수용당하는 분 입장은 뭐예요?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니 내가 들 받든 뭐 하든 여하튼 그래 이 선에서 내가 토지 보상 받고 나갈게 하고 나갔어요. 그럼 국민을 위해서 줘야 되죠.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질 생각을 안 하고 돈 남길 생각해가지고 땅을 비싸게 팔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게 뭐예요? 조성원가잖아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요. 파주하고 이쪽에 이기 신도시 마무리 안 됐던 현장이 있어요. 시세 3분의 1 수준에 분양했어요. 왜? 조성 원가제는 룰의 법에 한 번 조성 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땅값을 갖다 보상을 갖다 100만 원 했다 이거예요. 건축비도 좀 올랐잖아요. 건축비는 조금 올란 거예요. 그러면 100원이가 150원 됐어요. 그럼 250원이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지금 500원이 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400원이나. 근데 이 시점에서 250원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보다 더 싸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걸 또 로또라고 불러. 그러면 잘 보세요. 국민 돈으로 샀어요. 사가지고 땅 그대로 있고 조성도 했어. 시세가 막 올랐어. 국민을 위해서 이거를 시세를 펌핑해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대로 분양해야 돼요. 그대로 분양해야 가격 조정 효과가 있죠. 이거를 무시하고 감독도 안 해요. 그 와중에 반의 택지는 어떻게 해요? 민간한테 팔아요. 그럼 왜 팔죠? 그거? 이번에 지적했잖아요. 대통령이. 왜 팔죠? 왜 팝니까?
아니 그냥 하면 되잖아요. 국민 돈으로 했으니까. 말이요. 그 거기에 이제 명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LH 적자라는 게 소문나 있잖아요. 그걸 메꿔야 된다.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메꿔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럼 사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통령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잡고서 고치고 할 텐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장관이 고칠 시간이 없어요. 왔다 가니까. 아 그렇죠.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대통령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새 정책자한테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니까 말 되잖아요. LH가 적자고 돈이 없으니 택시를 했는데 다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 받고 분양하고 돈 들어오고 계정에 타임 스케줄이 안 맞아서 민간한테 할 수 없이 판다. 그러니까 민간 더 붙여서 팔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개인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 때 이 건설사들은 돈이 다 남죠. 그 수익률이요. 요새 주택개발 리츠라고 또 하나 상품을 만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주도하고 민간이 좀 덜 가져가게 개발 리츠 공모를 해서 같이 펀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조금 쉐어되잖아요. 그 쉐어를 LH가 조금 가져가야 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그 돈 펀딩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기본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했거든요. 기준금리 0.5%일 때 있었죠. 그때 정기예금이 0.7%예요. 근데 그 펀딩한 기관들의 수익률 보장이 몇 프로면 3.5%예요. 예금 이자의 5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예. 그러면 3.5배가 아니라 0.7 정기예금 금리일 때 2%를 국민들한테 뿌리면 국민들이 돈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럼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럼 제 생각에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외평채처럼 특별 계정을 둬가지고 국민행복주택국채 이걸 만들어서 뿌리면 정부가 보증을 섰잖아요. 이자율을. 채권 만기되면 찾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럼 LH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공만 시키면 되잖아요. 건설사한테 팔 거 없어요. 시공만 주고 건설 똑바로 짓게 하면 건설사들은 어때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건설만 열심히 짓 거 아니에요. 일거리 많이 주니까. 돌죠. 그럼 LH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분야가 싸잖아요. 왜? 여기 비싸게 팔지 않고 마케팅 비용이 안 드니까. 그럼 분야가 싸지잖아요. 분야가 쓰니 수익을 조금만 남겨도 많이 남아요. 그럼 거기서 1%를 만약에 국채이자에다 얹어줘. 플러스 옵션으로. 그럼 국민들은 국채이자 안전하게 받는데 은행이자보다 더 좋아. 근데 공급은 잘 돼. 분양가 낮아. 다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럼 은행은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예금보다 국채이자가 높네? 은행도 웃기잖아요. 예금이자는 낮추고 대출금리 높이고 맨날 예대 마진 먹어 하잖아요. 다 해외로 빠지잖아요, 배당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게 이제 발상이죠. 이거를 정부가 지금 계속 이거 한 달째 얘기하거든요. 정부가 만약에 받아들여서 거기 일할 줄 아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벌써 말씀 들어보시면 돌아갈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표 대표님 의견이 한문도 궁금해요. 교수님 말씀 딱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의문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네네. 한문도 교수님의 생각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훌륭하거든요. 지금 저 생각 자체가 0.7%인데 뭐 한 2%만 줘도 훌륭하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돈이 돌죠. 두루두루 다 이익이다. 다 윈윈이죠. 근데 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렇게 훌륭한 한문도 교수님을 기용하지 않을까를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해봤더니 저래서 기용을 안 하는구나. 왜냐면 더 큰 이익을 못 내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기득권이 아니니까 저는. 카르텔이 아니니까 쟤는 빼. 라고 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안 부른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면 좀 데려가서 일 좀 시키세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 일 좀 시키세요. 일을 안 하더라도 제안을 좀 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분 하시는 말씀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글쎄요. 경제라고 하는 이 생태계는 하나의 정글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동물과 짐승과 식물들이 자라는 하나의 밀림 속 정글과 같은데 어느 정답은 없죠. 우리 한문도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셔도 이게 제대로 자리 잡히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또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아닙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새로운 기생충이 이렇게 또 나타나서 또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한문도 교수님이 강조하시고 우리 표 대표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국민 주권입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한문도 교수, 표영호 대표가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기득권의 카르텔 이야기를 하고 정부의 비효율성 이야기하고 정부의 영리화를 이야기해도 이게 귀에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집을 사면 12억 시세 차익 내고
할 수 있는 로또를 맞는 것이 이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관심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혁명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대출 규제하겠다, 세금 새로 만들겠다, 공급 수요 원칙에 의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으로 딱 나오니까 이게 구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는 한 말씀 툭 던지세요. 화두를 던지세요. 어떻게 하냐면 6.27 대책요? 이거는 뭐 원오브 댐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번치가 라이트 훅만 있는 줄 아세요? 스트레이트도 있고 어퍼도 있고 많아요. 지켜보세요. 이런 말씀 툭 하시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접근 방식이 아주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치 적이 한 군데 있고 맞북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하는 분을 제어할 능력이 된다. 이것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미래와 후세를 위해서 그죠? 네. 대책이라면 모든 대책을 모든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강력하게 이번 정권 내에서는 앞으로 20년 이어갈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맞배기다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끝나면 다음엔 맞배기는 없어지잖아요. 네. 본배기고 맞배기고 필요 없이 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또 여지가 있잖아요. 그 접근 방식은 조금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치 얘기로 살짝 우리 곽수홍 박사님께서 돌렸으니까 한마디 그냥 전 정치의 어떤 뭐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 논리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표 대표는 우파세요? 저는 우파 좌파가 없습니다. 저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우파고 함문희 교수님이 좌파시고. 골프 공을 치면 저는 똑바로만 가더라고. 중도인 거죠. 예. 저는 보통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정치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당신이 적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규제나 제도 적폐를 청산할 문제가 더 큰 거지 사람 한두 명 뭐 인적 적폐를 청산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또라이는 또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도는 바꿔놓으면 오래 가거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제도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제도 적폐는 청산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인적 그 적폐 청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마다 늘 이번 정권만은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번 정권만은 제도 적폐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 또 아까 우리 LH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이어가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제 수용하고 줄거서 이제 뭐 무슨 용도 다 해서 분양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서 나오는 찌끄러기 땅들이 뭐가 있냐면 대토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금으로도 주지만 대신 다른 토지로 주겠다. 근데 다른 토지를 받는 대다수가 이게 상업용지를 또 줘요. 이게 투기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돈으로 보상해 주던 것을 뭐 절반 돈, 절반 땅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이게 투기용이 돼가지고 어디 이 땅을 매입한다 정부에서라고 하면 이미 거기는 이미 이제 투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체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하나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괜히 끌어올리기만 하는 적폐인데 이런 제도는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저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또 국토부 장관께서도 기재부 장관께서도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경제를 살피는 사람들은 방금 두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공통점. 지금 근시안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경제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표를 의식하지 말고 멀리 미래에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생각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죠. 안 되죠. 내년에 지자체 있고 그렇죠. 또 있으면 또 총선이 있고 그다음 대선 있고 계속 선거가 있으니까 계속 맛있는 걸 줘야만이 내가 뭔가를 기득권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정확한 말씀이고요. 여기서 정치권에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 표 계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표 계산 네, 잘할 텐데. 잘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어떤 그 뇌피셜이 좀 있잖아요. 보시면 약간 현재 어떤 그 실상과 약간 말은 하는데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어떤 제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유주택자가 60% 이상이라고 지금 정치권들은 여야 할 것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진 사람의 유리한 정책을 주로 이제 하면서 서민들한테 실망감을 안 주는 이 살살 걷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착각인 게요. 매번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서민들이 얘기가 나죠.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60%는 전국 평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과 광역시, 서울 수도권 빼면요. 다 60%, 70% 가까이 돼요. 전 세계에서 최고 높았던 자가 소유율이 70%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5분위 뭐 소득분위 나누잖아요. 이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야 이게 또 시스템 굴러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뭐 세금을 걷고 또 뿌려주고 이러면서 그 중간에서 국가라는 어떤 경제 주체가 또 움직이고 이런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서울하고 수도권을 볼게요. 서울은요, 52%가 무주택자예요. 자, 그럼 서울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60% 있잖아요. 이 분들의 70%가 유주택자인데 자녀가 있어요. 자, 하나인 자녀가, 자, 비율을 잘 계산해야 돼요, 가중치를. 60% 중에 이 사람이 저쪽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70%가 자녀가 하나이거나 둘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60% 중에 30~40%는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40이랑 더하면 국민의 70% 이상이 집값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표계산만 하다 보니까 기껏 한다는 게 집 가진 사람 몇 명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면 가만히 있죠. 내가 자식이 셋이다.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자식이 둘만 있어도 벌써 고등학교 되잖아요. 벌써 제너레이션 갈등이 생겨요. 자식은 부모님 잘못이 아닌데 왜 세상이 왜 이래 집을 못 사니 이렇게 하고 부모는 말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대학에도 보내주자 집을 사주고 엄두도 못 내고 이러면서 가족 해체까지 일으키는 이 아주 폐악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그렇다면 정치권들이 지금 말씀드린 핵심 표계산 다시 잘하라고요. 잘하면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개혁이나 가이드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해봤지만 뭐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많잖아요. 냉정해가지고 전 국민 설문조사하면 답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이렇다. 그리고 던지는 거에 누가 반감을 갖겠어요. 중요한 건 집값이 올라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1주택자가 자기 집값이 10억에서 20억이 됐어요. 이사 가려는데 이사 가는 집은 내려갔나요? 다 올라갔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러면 버는 사람은 정해진 거예요. 누구예요? 갭투기꾼이 1등이고 임대사업자 두 부류입니다. 딱 두 부류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0%밖에 안 됩니다. 90% 국민이 기득권의 언론 플레이와 이런 플레이로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 주신 대로 제대로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표 대표님은 혁명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 약간 혁명을 말씀하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장관 후보자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윤덕 후보자께서 LH공사 대개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성이에요, 제가 볼 때. 또 이재명 대통령도 방금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싼 가격으로 땅을 사가지고 돈 장사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어딘지는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인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개혁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양한 법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하면서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이브 방시혁 회장에게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LH공사도 두 분 말씀 쭉 들어보면 내부자 정보 거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그냥 딱 축약하면 내부자 정보 거래예요. 그러니까 건설사하고 공무원들 간에 추구받는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게 전부 내부자 내부자 거래인데 이거를 고발했을 경우에 큰 보상을 하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자 고발에 대한 신변 보호, 보상 대책 또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카르텔을 찾기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왜냐면 다 카르텔이기 때문에 아닌 놈 찾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럼 그 포상을 많이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내부자 고발 보상이 아마 그런 제도가 감사 제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같은 편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에 그분들이 그 건설사를 보면 그 회사 내에서 감사팀이 있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뭐뭐뭐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거의 국가급 감사 분위기예요. 뭐 하나 걸리면 바로 아웃시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튀어나와서 뭔가 비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LH의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걸 차치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 공개 입찰에서 최고가 경쟁 입찰 붙여서 땅을 매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최고가 말고 다른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매겨서 그 가격에 한다든가 뭐 어떤 적정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평균치 가격을 매각가로 결정하면 담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담합을 하는 회사가 걸렸다. 시행사가. 근데 시행사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이름으로 시행사 등록했다가 잘못되면 이거 안 쓰고 B라는 사람 등록하고 뭐 수두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1000개도 만들 수 예, 있죠. 이거 못 막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걸 좀 막는 걸 다 만들어 놓고 공개 그 입찰을 할 때 최고가 입찰을 좀 줄이자.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시행사들은 무조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질을 합니다. 그 돈질이라는 게 베팅을 한 그 가격을 높게 쓰는 이유는 어차피 자기 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팔면 되잖아요. 안 팔고 국채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 국토부에서 할 거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네. 두 분께서 지금 결론 내려주신 내용 중에 혁명적 수준의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거는 배용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의 어떤 혁명적 계획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한 정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관성과 연속성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좀 오늘 이 우리 곽수종 박사님 프로그램을 이 구독하고 애청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많은 숫자가 애청을 한다라는 개념보다 열렬한 애청자들이 방송을 좀 잘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찐 팬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이 하락할 때 하락하는 분위기다. 이런 시장이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상승할 때는 이런 게 상승하니까 이런 거 분위기 잘 보셔라. 라는 방송을 제가 표용호 TV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저를 좌파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하락론자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론자 아니고 시장론자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 인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증 편향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그 하락을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좌파도 아니고 또 뭐 상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우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뭐 진보는 옳고 진보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보수는 가격이 올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왜 갑자기 부자 얘기가 나오냐라고 또 물어보실 거예요. 왜 부자가 나와요? 나 지금 왜냐면 이 경제라는 개념은 뭔가 좀 와이드해야 돼요. 사고 방식이. 그런데 확증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표 대표님이 제가 현각 스님 말씀을 여기서 좀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막 나눴어요. 나누니까 스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내비두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곽 박사 같은 사람도 먹고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투기꾼이 있으면 해치꾼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사시도록 놔두시면 되고 너무 애달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문도 교수님하고 표영 대표님이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말씀 주시고 혁명이 필요한 부분, 계획이 필요한 부분 말씀 주시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참모들이 해야 될 역할을 쭉 말씀을 주시면 받아들이실 분들은 받아들이시고 뭐 그러면 되죠. 굳이 뭐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댓글 다는 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얼마 전에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 LH에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해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한 말씀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떤 몇몇 그 구독자분들이나 또 몇몇 지인들이 이 표용호 TV를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하셨으니까. 예, 계속 제가 이거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LH도 참석하라고 해요. 한마디에 야 표용호 TV를 보고 이 정책이 바뀌는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리도 있다고요? 예, 그럴 리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참 이게 방송하면서 느끼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또 궁금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표영호 대표님하고 한문도 교수님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말씀도 해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서의 부동산은
아마 이런 영향권 안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낫겠다.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약간의 기회는 있을 수도 있다. 뭐 하여튼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한문도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도록. 네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이제 심리나 모든 면에서 지표로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이 이제 추가 대책입니다. 공급 대책. 이 부분에 암만 뭐 금리나 사이드 정책들이 좋아도 이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시장은 수요 공급 원칙이 작동하잖아요. 그건 뭐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LH를 불러드렸고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저는 추석 전에 발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단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요새 그 3기 신도시 현황을 갖다 보도자료가 안 나와서 국민들이 다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전에 제가 현황 조사했습니다. 토지 보상 다 끝났고 지작물 철거도 다 95%에서 99%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뉴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지금 1,000몇백 개의 기업이 3기 신도시에 아직도 그대로 있고 지작물이 철거가 안 돼서 1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라는 폄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기 프리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팩트를 알려드리면 3주 전에 통한 내용 요점이 이겁니다. 다 정리가 됐고 전 정부는 부동산 PF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PF가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공공분양 물량이 나오면 PF 현장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조절을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조절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는 거꾸로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럼 상황이 어떠냐? 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야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단계에서 쭉 보상해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인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야 이런 분야이거든요. 실시계획 승인인가까지 다 났습니다. 모든 지구가 다 났으니까 사업계획만 잡으면 되는데 나가야 잡거든요. 안 나가는 거를 여러분 아시는 왜 행정 대집행 있잖아요. 뭐 예전에 용산 참사 기억나시죠? 행정 대집행 강제로 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어요. LH가 그러다 보니까 문서 플레이를 가야 되는데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동안 설설 해왔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 파악을 하면 저같이 인지한다면 그럼 바로 행정 대집행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딱 하면요 나가지 말래도 6개월에 다 나가요. 그러면 대책 로드맵이 잡히잖아요. 그럼 공급 대책을 던져주면 시장이 완전하게 있다 심리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개혁적으로 가고 있구나를 받아들이면 시장에서 매도자든 매수자든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 수요 생기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하반기가 연착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어떤 그걸 같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우리 표 대표님이나 저나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고 뭐 저도 횟수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주춧돌 하나만 잘못 쏴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지분적립형 모기지를 그거 좋은 정책이라고 한번 모 유튜브 방송에서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 전금병 위원장이 그거 집값 떠받치려고 영국에서 실패했던 정책이에요. 2023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아예 비판받고. 그거를 갖다 끄집어 들어온 분이 금융위원장이 간을 본 거예요, 시장에다. 근데 시장에서 언론이 좀 쳐주고 이러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좋네 이러시더라고.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옆에 가신 일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통령한테 전달이 된다면 드리고 싶은 게 옆에 있는 가신만 믿어서 큰일 난다. 표 대표님이나 이렇게 진짜 현장을 보는 분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좀 똑똑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1박 2일만 하시면 다 파가실 것 같아. 그러면 관계기관과 모든 관계부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를 함부로 못 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의 철학을 가미하셔가지고 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혁명의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아마 온 국민이 박수치고 이게 시작이 돼서 이 블랙홀이 돼버린 부동산의 모든 자금들이 내수로 들어오고 기업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볼 땐 우리 후세뿐이 아니라 10년 뒤부터는 진짜 골든타임에 빛이 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래서 대통령이 드릴 말씀은 절대 옆에 가시는 말 믿지 마라. 바깥에 옛날에 대통령 왕들 이렇게 사복 입고 나갔다며요. 그거는 못하더라도 좋은 세상이잖아요. 줌도 할 수 있고. 제 생각에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얘기를 들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대통령님 주위에 계신 분들은 다 카르텔에 한 발이라도 얹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인지하시고
안 얹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간언으로 들으시면 정말 좋은 대안이 나오실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하반기 집값,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6.27 대책이 올해 하반기까지만 가지 않겠느냐라는 제 예측이 있습니다. 효과. 효과도 그렇고 실제로 그 대책 내용 자체도요? 예. 왜냐면 내년 되면 또 다시 이제 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또 뭔가 경기 부양책에 뭔가 나오다 보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또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지자체 선거도 있고 하다 보면 근데 이 6.27 대책이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만 이해 하고 뭔가 또 완화된다라고 하면 아마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등할 수가 있다. 폭발하죠.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재는 주식 시장으로 돈이 좀 많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상황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주식 시장에서 늘어나는 그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하락론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락하는 시점의 끝은 반드시 폭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폭등하고 나면 반드시 하락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이 사이클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부동산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부동산은 여러 가지 규제책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도 많은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세금 정책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시가를 60에서 80%로 끌어올리는 거, 20% 끌어올리면 세금이 3, 4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걸로 인해서 한 7조 정도 이상이 거쳤는데, 예, 윤석열 정부 때 이걸 낮춰줬지 않습니까? 60%로 낮춰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4조 정도로 이렇게 거쳤어요. 근데 이걸 다시 지금 세수를 올려니까 공시가를 60에서 80%까지로 이제 상향하는 걸 다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고 테이블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찌라시 여러분 다 아시죠? 뭐냐면 주택가액의 1%,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는 1%의 보유세, 10억에서 30억 사이는 1.2%의 보유세, 30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1.5%의 보유세가 지금 만작거리고 있다. 종부세 계산. 예, 종부세. 사실 이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던 얘기예요. 발표를 안 했고 우리가 이걸 결정 안 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폭등 분위기로 가고 뭔가 투기 바람이 계속 불고 경제가 돌지 않는다 싶으면 아마 이런 세금 정책이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강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50대 중후반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쫄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방송을 했는데 지금 매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량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신고가 거래가 터진 단지가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가 신고가 거래가 딱 터지면 매물이 싹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거래가 좀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지금 이거거든요. 막 내놨다가 신고가 하나 갖다 거래됐다 그러면 다 걷어들여요. 근데 한동안 거래가 안 됐다 싶으면 또 다 내놔요.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 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팔고 현금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 시장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다시 또 뭔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댈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로 마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표용TV에서 주장했던 얘기가 그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종잣돈, 현금 체력을 조금씩 길러서 내 집 마련 준비를 하셔라.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표용호나 한문도나 뭐 이광수 요 세 명이 하락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용호, 한문도, 이광수 때문에 집 못 샀다.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문도 교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어제 집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문도 교수님 제가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집 사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는 그분들이 언제 집 사지 말라고 했냐. 거품을 사지 말라고 했지. 그 거품을 다 대출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죠. 언제 우리가 집 사지 마세요라고 한 적이 있냐. 이 부분만 생각하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보일 겁니다, 지금. 네, 두 분께 이제 그 하반기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고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요즘 싱글들이 많으시잖아요. 큰 집은 안 하더라도 내가 작은 집 하나는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내 집 마련 꿈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될까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뭐 무주택자분들은 청년, 신혼부부, 중년 뭐 다 계시잖아요. 다 계시는데 일단 정부가 대책을 던졌고 이 공급 대책이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오면 이제 그 분양가도 아마 정책이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런데 3기 신도시 입지가 좋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택이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보시고 나서 좀 급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좀 전략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효과가 있으면 두 개가 겹쳐지니까 내년까지 갈 거 아니에요. 갔을 때 연말에 아마 아까도 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가지고 공약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좀 보일 거예요. 그때 보시고 또 한번 도전하시면 되고 요 기간 중에 이것만 계속 볼 수는 없고 기존 주택을 사고 싶다 이러는데 좀 비싸다 이러시면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표영호 TV 나와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시면 개업 연월 일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막 뭐 1980년 개업했다. 이러면 뭐 35년이 됐잖아요. 그럼 그분은 거기에서 진짜 신뢰가 가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 자격증이 있으시다. 그럼 그분한테 그냥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그분이 컨설팅비 조금 받으시고 완벽하게 권리 분석 해주셔가지고 지역의 집을 사실 거니까 아주 좋은 집을 아마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컨설팅비는 200 들을 수 있지만 집값은 뭐 몇 천만 원, 막 1억까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두 개 일단 쓰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문도 교수님하고 표영호 대표 또 표영호 대표와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재명 정부의 주택 대책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응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꼭 막아주십시오. 시행사가 시행을 할 때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나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챙깁니다. 이런 공짜 정심을 먹는 경제 구조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불공정과 부정의가 숨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표영호 대표님과 한문도 교수님께서 그 문제의 정확한 지점을 지금 찍어 주셨거든요. 우리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취재도 하시고 노력도 하셔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제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